자,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의 처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자, 94페이지. 자, 유형자산의 처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하단에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취득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X1년 1월 1일 날에 비품을 10,000원의 현금으로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X1년 1월 1일 날, 비품을 10,000원의 현금 취득. 차변의 비품 10,000원. 대변의 현금 10,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X1년 12월 31일 날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비품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감가상각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는데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저 10,000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계산해야 되느냐? 10,000원이죠. 10,000원이고 잔존가치가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내역연수 4년, 잔존가치 2,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2,000원 빼고 내역연수가 4년이니까 1년에 얼마씩 상각이 되냐면요. 2,000원씩 상각이 되겠죠.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품이 10,000원 주고 샀는데 X1년도에 가치가 2,000원이 감소가 된 거잖아요. 10,000원 주고 사서 2,000원만큼의 가치 감소분이 있었어요. 자, 그럼 장부상에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요? 재무상태표에 비품이 10,000원, 그 다음에 감누가 얼마다라고 표시가 돼요? 2,000원. 이렇게 취득가액 10,000원에서 감누 2,000원을 뺀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장부가액이다라고 하죠. 현재 장부가가 8,000원인 상태이죠. 비품이 얼마짜리 비품이냐면요, 8,000원짜리 비품이에요. 8,000원짜리 비품.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처분 시점. X2년 1월 1일 날에 비품을 9,000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죠. 자, 그러면 비품을 9,000원에 외상으로 팔았는데 X2년 1월 1일 매각했을 때, 자, 이제 이 분기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죠. X2년도 1월 1일 날. 자, 지금 현재 비품이 8,000원짜리잖아요. 장부가액이 8,000원이니까. 그래서 팔아요. 팔면은 팔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비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다 없애야 돼요. 지금 팔았기 때문에 여기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이 다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차변에 있는 비품을 일단 대변에 빼요. 자, 비품 10,000원을 대변에 빼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감누가 2,000이잖아요. 이건 차변에 빼요. 감누 2,000을 차변에 빼면은 8,000원어치가 빠진 거죠. 그래서 제거, 이렇게 비품의 장부가액 8,000원어치를 제거를 이렇게 해요. 비품을 팔았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게 비품만 빼면 안 돼요. 비품을 따라다니는 감누도 함께 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차변에 있는 비품을 대변에 제거, 대변에 있는 감누도 차변에 제거. 그래서 비품의 장부가액 8,000원, 8,000원이 없어진 거죠. 그럼 대변에 비품이 빠져나갔죠? 자, 그 다음에 9,000원을 외상으로 처분하였으니까 차변에 받을 돈이 9,000원이잖아요. 외상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미수금이죠. 미수금 9,000원. 자, 그럼 8,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이죠.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1,000원만큼 이익이죠.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세 번째 해야 될 분개죠. 자, 그래서 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는 3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팔았기 때문에 관련된 자산을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할 때는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만 제거할 게 아니라 비품을 따라다니는 감누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함께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순삭에 빠진 금액이 10,000원에서 2,000원을 뺀 8,000원어치가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요걸 주고 난 다음에 받아오는 거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수금이겠죠. 미수금 9,000원. 8,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1,000원만큼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은 대변이잖아요. 대변의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의 이익을 잡는데,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러한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손실 발생하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더 풀어볼게요. 95페이지 볼까요? 자, 95페이지에 필수 분개 연습이 있는데 일단 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사용하던 차량을 대한중고자동차에 4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1개월에 받기로 하였다. 단 취득원가는 5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들 딱 봐도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세요. 차의 취득원가는 50이고 감누는 20이니까 이 차는 현재 30만 원짜리 차죠. 취득원가 50에서 감누 20을 빼니까 30만 원짜리 차인데 30만 원짜리 차를 4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나는 거예요? 10만 원만큼 이익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원가가 50이고 감누가 20인데 자, 취득했을 때 차변의 차량 운반구 50 이렇게 잡아놨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했을 때 대변의 감누 20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럼 현재 이 차는 50에서 20을 뺀 30만 원짜리 차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취득원가 50, 감누 20해서 30만 원짜리 차인데 이걸 팔아요. 팔면은 관련 계정 과목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 20 제거하면은 차변에 있는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 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감누를 차변에 빼요. 감누 20. 그럼 차가 없어진 거죠. 제거. 팔면 없어야 돼요. 현재 장부상에 이렇게 돼 있겠죠. 차량 운반구 50, 감누 20 해서 30만 원짜리 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장부가액이 3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을 다 제거를 시켜야 되잖아요. 제거할 때는 차변에 있는 거 차량 운반구만 없애면 안 되고 따라다니는 감누도 함께 없애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30만 원어치가 빠져나갔죠. 이렇게. 네, 3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얼마 받았대요? 40만 원 받았다죠. 자, 그러면은 미수금 40이겠죠. 1개월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40, 3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얘도 이익은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10만 원만큼 이익 발생하겠죠. 10만 원만큼 유형자산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 받는 돈, 이익 손익 계산하면 되겠죠. 자, 3번 해볼까요? 자, 3번은 여러분들이 그 정지를 시켜놓고 한번 일단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바로 풀 테니까. 자, 3번 에어컨을 제일 중고 상에 60만 원에 매각하고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1개월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에어컨은 계정 과목이 비품이에요. 에어컨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그 비축해두고 있는 물품이단 말이에요. 장사할 때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회사 내에 비축해두고 있는 물품들, 예, 그게 비품이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200이고 감누가 120이니까 이 에어컨은 80만 원짜리예요. 현재 가치가 감소가 돼가지고 80만 원짜리인데 그 80만 원짜리 에어컨을 얼마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6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실 보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분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취득가액이 200이니까 차변의 비품 200. 자, 대변의 감누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현재 이 에어컨은 200에서 120을 뺀 80만 원짜리 에어컨이단 말이에요. 200에서 120만 원을 뺀 80만 원짜리 에어컨인데 이걸 팔았죠. 자, 팔면은 차변에 있는 비품을 대변에 떨어요. 비품 200을 떨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감누 120을 차변에 떨어요. 감누 120. 그럼 이 비품은 얼마짜리예요? 80만 원짜리 비품이 떨어져 나가겠죠? 제거. 일단 제거하는 게 1순위. 제거가 됐죠? 자, 그 다음 돈을 받는데 돈을 어떻게 받았냐 봤더니 60만 원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40만 원. 차변에 현금 40.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했어요? 외상이죠? 외상은 뭐가 돼요? 미수금 2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80만 원짜리 비품을 60만 원에 받았으니까 80만 원짜리 비품을 60만 원에 받았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실이죠. 지금 차대가 비는 부분이 차변이 비잖아요. 차변이 얼마가 비어 있어요? 20만 원이 비어 있죠. 20만 원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금액이 20만 원 와야 되는데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을 밑에다 하나 더 적으시면 되겠죠. 이게 세 번째 나오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짜리 비품을 60만 원에 받았기 때문에 요 밑에 써야 되는데 제가 칸이 부족해서 이쪽에 썼어요. 20만 원만큼 손해본 거잖아요. 손해본 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 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에 대한 걸 받고 그 다음 1번 볼게요. 그 95페이지 상단의 필수분계 연습 1번. 1번이 오히려 더 쉬운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보유 중인 토지를 9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토지의 장부가액이 55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장부가액이 55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라고 하는 거는 감가상각을 해요, 안 해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따라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토지는. 그래서 차변에 장부가액이 55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차변에 토지가 55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장부상의 금액 55만 원. 감누가 없으니까 감누를 빼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자, 팔았죠? 팔았으면 차변에 있는 토지를 대변에 떨어요. 55만 원. 얼마 받았대요? 90만 원. 돈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죠? 보통예금 90만 원. 자, 그럼 55만 원짜리 토지를 판 거잖아요. 팔고 받은 돈은 90만 원. 자, 90만 원 받았죠. 55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익 나는 거예요? 35만 원만큼. 35만 원만큼 계정 까먹고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35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분계죠. 일반적인 자산 매각에 대한 분계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설명을 다 했어요. 자, 유형자산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순서가 이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에 사야 되잖아요. 취득에 대한 거, 취득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취득 이후의 지출. 취득 이후의 지출은 뭐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은 매년 가치 감소분에 대한 감가상각 분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분계를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팔 거 아니에요. 팔았을 때, 매각을 했을 때, 처분했을 때 분계.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취득했을 때, 취득 이후의 지출, 감가상각, 매각 여기에 대한 분계를 설명을 했었는데. 요 세 가지는 설명을 다 했는데, 요 취득했을 때 몇 가지 제가 빠져먹고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처분에 대한 분계를 알아야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빠져먹고 갔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자, 81페이지 하단에 4분의 1갈구입부터, 중간에 설명 안 드린 부분을 마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81페이지 하단에 4분의 1갈구입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사례 보시면은 토지와 건물을 1,000원에 현금으로 1갈 구입하였다. 자,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산 거예요. 자, 1,000원에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구매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토지가액하고 건물가액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토지값이 얼마고 건물값이 얼마이면은 그 금액으로 잡으면 되는데, 함께 샀을 때 우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다, 땅이 있는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계약을 할 때 이거 함께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두 개 한꺼번에 얼마에 사겠다라고 계약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분을 해야 되는데, 안분을 할 때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안분을 하느냐. 안분할 때는 시가 금액, 공정가치 기준으로 배분한다. 시가로 배분한다. 시가와 같은 말이 공정가치죠. 자, 그래서 그 사례에서 토지의 시가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토지의 공정가치는 800원. 그 다음에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원이죠. 그럼 시가 합계가 2,000원이니까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0분의 800,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0분의 1200. 이 비율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토지, 건물이 있는데 사면서 준 돈은 1000원이잖아요. 대변에 현금 1000원이 나갔다라고 할게요. 그럼 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1000원 곱하기 2000분의 800이겠죠. 2000분의 800. 그 다음에 건물은 1000원 곱하기 2000분의 비율이 얼마예요? 1200만큼이잖아요. 1200. 이렇게 돼요. 그럼 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토지는 400, 건물은 6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괄구입은 구입했을 때 어떤 금액 기준으로 뿌려준다라고요? 공정가치, 시가 기준으로 뿌려준다라는 거.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굳이 왜 배분할 필요가 있느냐? 배분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땅은 땅이고 건물은 건물인 거단 말이에요. 건물을 잡아가지고 이 건물은 내용연수에 거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는 뭐 별도로 감가상각할 필요 없는데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는지 각각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를 때 이렇게 일괄 구입했을 때는 그 금액을 어떤 금액 기준으로 각 자산에 뿌려주면 되냐면요. 시가 기준으로 배분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82페이지 건물 철거시. 철거시를 볼 건데 자, 요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금 여러분들 방금 배운 거는 건물을 부수려고 사온 건 아니죠. 건물을 쓰려고 사온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사왔는데 방금 거는 토지하고 건물을 사왔는데 토지는 당연히 쓸 거고 건물도 사용하려고 사온 케이스이고 그래서 건물값이 따로 잡혔죠. 근데 지금 82페이지에서 배울 거는 건물을 사오는데 왜 사오냐면요. 부수려고 사오는 거예요. 부서서 새로 지으려고 사오는 케이스. 예,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또 칠판을 좀 지우고 볼게요. 자, 82페이지 건물 철거시인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예, 신축 목적으로 예,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한 경우 토지랑 건물을 구입한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 부순 경우 기존 건물 부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자, 먼저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신축 목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자,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막 금이 가 있어요. 금이 가 있는 건물, 막 부서질 것 같은 건물을 사온 거예요. 땅과 함께.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 건물을 산 거는 왜 산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 산 것 같아요? 땅이 필요해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가액은 무슨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면요.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 땅값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의 취득원가는 땅값뿐만 아니라 건물값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랑 토지의 구입가액에서 건물 토지 구입가액 자, 여기에서 이제 더해요. 뭘 더하냐면요. 자, 건물을 부숴야지 새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건물을 사온 게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사온 거잖아요. 그럼 건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땅 때문에 사온 거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을 부수는 것도 뭐 때문에 부수는 거예요? 땅 때문에 부수는 거니까 건물 철거 비용도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참 이게 이해가 좀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주위에 보면은 재개발하는 데 많죠. 그럼 재개발하는 지역에 가시면은 그 재개발하는 지역에 땅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한 거죠. 건물은 필요 없죠. 다 부술 거잖아요.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은 왜 사야 돼요? 건물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땅만 파세요. 이러면 땅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당연히 안 팔죠. 건물도 함께 사줘야지 그게 처분이 될 거 아니에요. 구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은 땅으로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거니까 일단 땅값에 포함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이제 쓰려면은 건물을 부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땅값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을 부수고 나면은 땅이 평평해요?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토지 정지 비용이다라고요. 정지! 멈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지. 지자, 땅 지자, 정자가 정화할 정자. 땅을 평평하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정지 비용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이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을 부수면 막 폐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철골,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팔면은 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폐기물 처분 수익이 돈이 되니까 그거는 빼야 돼요. 토지가액에서. 그래서 폐기물 처분 수익은 빼야 된다. 왜냐면은 그 건물하고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건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팔면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받은 돈은 땅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땅값에서 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82페이지 상단에 1번에 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 네모 박스에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 건물 구입가액에서 건물 철거 비용을 더하고 토지 정지 비용을 더하고 부산물 매각 수익을 뺀다라고 되는데 부산물 매각 수익이 요거 폐기물 처분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토지값이 된다라는 거. 자, 밑에 사례 볼게요. 사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300원에 현금으로 일괄 구입하고 그럼 토지하고 건물 구입한 건 전부 다 땅값이 되겠죠? 토지가액이 300원이겠지? 자, 그 다음에 구건물 철거 비용 100원이 들어갔죠? 철거 비용 100원. 이것도 땅값이죠? 그 다음 토지 정지 비용으로 100원. 토지 정지 비용도 땅값이겠죠? 그 땅값이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토지의 취득원가가 500원이 된 거죠? 500원. 그래서 그 회계 처리 보시면은 책 회계 처리 보세요. 차변에 토지 500, 대변에 현금 500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그래서 쓴 돈 중에서 건물 철거비나 토지 정지 비용은 전부 다 땅값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2번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두 번째 사례 요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 부순 경우. 자, 얘는 어떤 경우냐면요. 얘는 건물을 부숴요, 얘도. 부수는데 얘는 지건물 부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건물도 막 금이 가 있어요. 이제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회사 건물이에요. 자기 회사 건물인데 그럼 지 거죠. 지 거를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상에 건물이 잡혀 있겠죠. 예, 건물의 취득가액이 5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 해서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300원짜리다라고 할게요. 현재 장부가가 300원짜리 건물이다라고 하고 이 300원짜리 건물을 부순 거예요. 자, 그럼 건물을 부수면은 또 무슨 비용이 나갈까요? 철거비가 나가겠죠. 예, 철거비. 예, 건물 철거비가 100원 지출됐다라고 할게요. 철거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때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일단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만큼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부숴야 되기 때문에 부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철거비도 나갈 거예요. 두 가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지금 얼마예요? 300원이죠. 요걸 뭘로 처리하느냐? 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분개 한번 해볼게요. 분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건물의 취득가액이 500, 감누가 200이니까 차변에 건물 500. 차변에 건물 500. 대변에 감누 얼마다라고 잡혀 있었겠어요? 200.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300원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건물 500, 대변에 감누 200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거를 부쉈어요. 부수면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도 못 받잖아요. 예, 빵원 받고 건물 판 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부쉈기 때문에 자기 장부에 있는 건물 제거시켜야 돼요. 건물 500. 그 다음에 감누 얼마예요? 200. 이거 제거. 그럼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300이죠. 이걸 제거.
자, 그럼 얼마나치가 날라가 버린 거예요? 300원어치가 날라갔죠? 300원만큼 뭘로 잡아야 되느냐? 빵원 받고 판 걸로 보고 300원만큼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300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철거비가 나가겠죠? 철거비가 얼마가 나가냐면요. 철거비 100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죠. 현금 지출됐다라고 할게요. 얘도 뭘로 되냐면요. 얘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자, 건물을 빵원 받고 파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철거비 나간 것도 손실 본 거죠. 빵원 받고 파는 과정에서 돈 나간 거니까 대변에 현금 100원이 나가요. 현금 100원 나간 것도 손실 본 거단 말이에요. 손해 본 거기 때문에 차변의 계정 과목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원. 이런 식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원. 자, 그래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뿐만 아니라 철거비까지 뭘로 처리하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 건물을 부순다라고 하면은 장부상에 있는 건물 장부가액만큼을 손해보는 거니까 장부가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거고, 철거비 나가잖아요. 철거비도 손해보는 거에 포함이 되니까 철거비까지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손실액이 총 얼마예요? 딱 봐도 손실액이 300, 100 해서 400만큼이 손실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82페이지 하단에 사례 볼게요. 자, 사례 보시면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했다. 또한 철거 비용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다. 건물의 취득가액이 10,000원이고 감루가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차변에 건물 10,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감루가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2,000원이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얼마인 상태예요? 8,000원이죠. 자, 건물이 10,000원, 차변 건물 10,000원, 대변의 감루 2,000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 8,000원이에요. 부쉈죠? 부쉈으면은 차변에 있는 건물 10,000원을 대변에 빼고, 대변에 있는 감루 2,000원을 차변에 빼요. 그냥 빵원 받고 판 걸로 보라고 했었죠. 그럼 얘가 손해보는 금액이죠. 8,000원치 손해. 유형자산, 처분, 손실 8,000원. 뿐만 아니라 철거비가 얼마가 나갔어요? 1,000원. 철거비 1,000원이 현금으로 지출됐죠. 대변에 현금 1,000원. 그럼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8,000원, 그 다음에 철거비 1,000원 해가지고 총 9,000원어치만큼을 손해본 거잖아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철거비까지 다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9,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봐도 장부가액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 철거비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럼 9,000원만큼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건물을 부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기존 건물과 관련된 거는, 기존 건물과 관련돼서 부순 거는 돈을 하나도 못 받고 판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뿐만 아니라 철거비까지 전부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3페이지 상단에 6번에 국공채 매입은 했었고, 7번에 현물 출자했죠. 이건 나중에 자본할 때 한다라고 썼죠. 8번에 교환으로 인한 시드. 자, 이게 마지막 설명이 되겠네요. 이거는 칠판을 지우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인데 83페이지 8번에 교환으로 인한 취득, 그 나오는 게 1번에 동종자산의 교환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에 이종자산의 교환이 있어요. 그 동종자산의 교환은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걸 이야기하고, 이종자산의 교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먼저 84페이지에 2번에 이종자산 간의 교환부터 볼게요. 자,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거예요. 요것처럼 A는 비품을 가지고 있고
B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비품하고 건물 바꿔치기 하는 거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이죠. 뭐 혹은 그 토지가 있는데 땅하고 건물하고 맞바꿔치기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걸 이종자산의 교환이다라고 하는데 그 교환을 할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예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N은 이래요. A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비품이고 B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건물이에요. 비품의 취득가는 10,000원, 감누는 3,000원 해서 장부가가 7,000원이고 시가가 9,000원인 상태이고 건물은 취득가가 15,000원, 감누가 6,000원 해서 장부가가 9,000원인데 시가가 12,000원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비품을 B한테 주고 B로부터 건물을 받아오는 케이스다라고 할게요. 자, 분계는 A 입장에서 분계를 할게요. A 입장에서. 자, A 입장에서만 분계를 하는데 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A는 뭘 줬어요? 비품을 줬죠. 비품을 주고 건물을 받아오잖아요. 그럼 A는 비품의 취득가가 10,000원, 감누가 3,000원이니까 얘의 장부상에는 A 입장만 보는 거예요. 차변의 비품 10,000원, 그 다음 대변의 감누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변의 비품 10,000원, 대변의 감누 3,000원 해서 현재 장부가액이 7,000원인 상황이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거를 해요. 차변에 있는 비품을 대변에 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감누 3,000원을 차변에 뺄게요. 차변의 감누 3,000원. 그래서 비품 장부가가 7,000원이잖아요. 7,000원짜리 비품을 이렇게 제거를 시켰습니다. 제거. 자, 제거하고, 왜냐면은 줬으니까 더 이상 내 게 아니잖아요. 없애고. 자, 그 다음 받아온 거는 뭘 받았어요? A 입장에서는 비품을 주고 건물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건물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이 건물 있죠. 이 자산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자, 이게 관건이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원칙은 어떤 금액으로 잡아야 되느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준 거예요, 준 거. 준 게 지금 비품이죠. 비품을 주고 건물을 받아오는 거니까 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준 자산, 비품이 얼마예요? 비품의 공정가치, 시가가 9,000원이잖아요. 그래서 7,000원짜리 비품 주고 9,000원짜리 건물 받아온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7,000원짜리 비품 주고 9,000원짜리 건물 받아온 거니까 이익은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2,000원만큼 이익 발생하는 거죠. 2,000원만큼 유형자산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거. 왜 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냐면요. 뭐 이런 개념인데, 자, 여러분들 차변에 잡히는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차변에 잡히는 자산 금액은 내가 돈을 준 거 있잖아요. 준 금액이 차변에 잡히는 자산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차변적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준 거의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제공한 자산에 어떤 금액이 들어갈 거고 공정가액이다 이러는데 이종자산의 교환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비품을 팔은 거예요. 비품을. 자, 비품을 팔고 받은 돈으로 다시 건물 산 걸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비품을 팔았다. 그럼 비품을 없애야 되겠죠. 비품이 대변에 10,000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차변에 감누가 3,000원 빠져요. 자, 그럼 비품을 팔았으면은 이 금액이 시가대로 팔았겠죠. 그쵸? 그럼 이 금액의 시가가 얼마예요? 9,000원이잖아요. 현금이 9,000원 들어왔다고 할게요. 이 과정에서 처분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2,000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0원이고, 자, 판돈으로 바로 뭘 산 걸로 보냐면요. 건물을 사온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9,000원이 나가고 차변에 건물 9,000원 이렇게 들어온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환,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판금액으로 바로 그 자산을 구입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거.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가액.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교환, 이종자산의 교환은 팔고 새로 산 걸로 보기 때문에 시가대로 판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금액이 차변에 잡히는 자산 금액이 될 거고 준금액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으면 돼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명확한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도 가능하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명확하다. 준 자산의 공정가액이 얼마인지 애매해요. 그때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사례 볼까요? 84페이지 상단의 사례. 자, A사는 사용 중인 B품을 B사의 건물과 교환하였다. B품을 주고 뭘 받아와요? 건물을 받아오잖아요. 일단 B품을 제거해야 되겠네. B품 제거할게요. 자, B품의 취득가액이 800이고 감누가 300이니까 차변의 B품 300, 대변의 감누 300이죠. 그럼 제거하면은 차변에 있는 B품을 대변에 없애야 되겠죠. B품 800. 자, 그다음 대변에 있는 감누 300을 차변에 없애야 되겠죠. 예, 차변의 감누 300 없앴어요. 그러면은 B품이 얼마원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500원어치가 날아가죠. 그걸 주고 뭘 받아왔대요? 건물을 받아왔죠. B품을 주고 건물을 받았는데 이 건물가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어떤 금액을 해야 된다라고요? 준자산의 공정가액을 해야 된다라고 썼죠. 준자산이 B품인데 B품의 공정가액이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900원이네. 900원. 그래서 900원. 500원짜리 B품 주고 900원짜리 받아온 거니까 이익이 얼마 발생해요? 400원. 400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 이정자산의 교환은 처분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팔고 새로운 자산 구매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 손익이 발생하는 거고. 자, 밑에 사례 볼게요. 예외. A사는 사용 중인 B품을 B사의 건물과 교환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B품의 취득가액이 800이니까 대변에 B품 800 빼고 그 다음에 감누 300을 빼요. 그럼 이 B품은 500원짜리 B품이죠. 팔고 건물을 받아왔는데 이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준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준자산의 공정가액이 있대요, 없대요? 준자산인 B품의 시가는 알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네, 800이네. 자,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가 발생하냐면요, 300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정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금액은 준자산의 공정가액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준자산의 공정가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공정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차변에 그 얻은 자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금액을 잡으면은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하단에 동정자산의 교환을 보겠습니다. 동정자산의 교환. 자, 그럼 칠판을 좀 지우고 볼까요? 자, 동정자산의 교환 보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이죠? 네, 동정자산의 교환. 자, 이거는 비슷한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책 한번 읽어볼게요. 그 동정자산의 교환 밑에 보면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용도가 유사해야 돼요. 공정가치가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동정자산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게요. 복사기인데 이 복사기는 뭐 스캐너가 되는 복사기라고 하고 B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는 팩스가 되는 복사기였다고 할게요. 이런 동일한 종류의 자산 있잖아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거를 동정자산의 교환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동정자산의 교환의 해계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A 입장만 분개해 보겠습니다. A 입장. B 입장까지는 할 필요 없고 A 입장만. 자, A는 지가 가지고 있는 B품을 주겠죠. 그럼 B품의 취득가액이 10,000원, 감누가 3,000원이니까 대변에 B품 10,000원을 빼요. 그 다음에 감누가 3,000원이죠. 차변에 감누 3,000원 이렇게 빼요. 그럼 B품이 얼마짜리 B품이냐면요, 7,000원짜리니까 7,000원짜리 B품을 제거하고 받아오는 자산이 어떤 자산이에요? B품이죠. 동정자산이니까 똑같은 종류의 자산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자, 시험에서는 동정자산의 교환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뭐 공정가치가 비슷하다, 서로 동일한 종류의 자산이다, 그런 말들이 언급이 되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동정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이 자산 금액은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이 금액은 역시나 준자산의 금액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을 잡아야 된다는 거.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비품의 장부가액이 지금 얼마예요? 7,000원이죠. 취득가에서 감도를 뺀 금액이니까. 그래서 비품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7,000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정자산의 교환은 특징이 교환으로 인한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똑같은 종류의 자산을 교환한 거니까 그 금액 그대로 받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손익이 발생한 게 아니라 얘가 쓰던 거랑 얘가 쓰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걸 그냥 맞바꿔치기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 자산의 금액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바꾼 거니까 처분손익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동정자산의 교환은 준자산의 장부가액이고 처분손익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근데 교재 83페이지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 끝에 동정자산 간의 교환의 두 번째 줄 끝에 교환되는 동정자산의 공정가액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조건의 일부로 현금과 같이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중요하다면 동정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이 문구는 회계일급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세무 2급 가서 배우시고 회계일급에서는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맨 밑에 사례 볼게요. 사례 보시면은 A사는 사용 중인 비품을 B사의 비품과 교환하였다. 그럼 비품의 취득가액이 800이고 감누가 300이죠? 그럼 비품을 빼요. 비품의 취득가액이 800. 그 다음에 감누가 300. 이 비품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500원짜리잖아요. 500원짜리 비품 주고 그대로 비품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의 비품. 이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차변의 비품은 500이 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환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내용 설명은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안 푼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자, 85페이지 보세요. 자, 85페이지 10번, 11번, 12번 안 풀었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정지 버튼 누르고 10번, 11번,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전 바로 풀게요. 10번.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 비용 10,000원과 토지 정지 비용 5,000원이 현금 지출되었다. 그럼 철거 비용이나 토지 정지 비용 모두 땅값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50만 원뿐만 아니라 철거비랑 정지 비용 모두 다 땅값이죠. 그럼 차변에 토지가 얼마가 와야 되는 거예요? 51만 5천 원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51만 5천 원. 그 다음 대변의 현금 51만 5천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1번. 사용 중이던 건물을 B사의 토지와 교환하였다. 동종이에요? 이종이에요? 이종자산의 교환이죠? 그럼 건물을 주고 토지를 받아오는 거니까 건물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건물의 취득가액이 40만 원이니까 대변에 건물 40을 빼고, 그 다음 대변의 감누가 20이죠? 감누 20을 차변에 빼요. 감누 20을 차변에 이렇게 빼요. 그럼 건물이 얼마짜리 건물이에요? 20만 원짜리 건물이 없어진 거죠? 얘 주고 뭘 받아온 거예요? 토지를 받아왔죠. 토지. 자, 그럼 동종이에요? 이종이에요? 딱 봐도 이종이죠.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이니까. 그럼 20만 원짜리 주고 토지를 받았는데 이종이죠. 그럼 이 금액이 어떤 금액으로 잡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종 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이 자산의 금액은 준 거죠. 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럼 준 자산이 뭐예요? 건물인데 건물의 공정가액이 얼마래요? 3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차변의 토지는 30만 원이 돼야 되겠고, 그럼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20만 원짜리 건물 주고 30만 원짜리 토지 받아왔으니까 1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12번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B사의 건물과 교환하였다. 이 동정자산이죠. 갈로에 단 교환되는 건물의 공정가액은 유사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막 보면은 문제에서 동정자산의 교환이다라고 막 알려주고 있죠. 그럼 건물을 주고 건물을 받았으니까 건물을 빼야 돼요. 건물의 취득가액이 40이니까 대변에 건물 40을 빼고, 그 다음에 감누 20을 차변에 빼요. 제거 줬으니까. 주고 뭘 받았어요? 건물을 받았죠. 건물을 주고 건물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건물이 오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잡혀야 된다라고요? 준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썼죠. 준 자산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20. 차변에 잡히는 건물도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저기,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 96페이지 볼게요. 자, 96페이지 유형 2가 있죠. 유형 2.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 하시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이건 중요하죠.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라고 썼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토지 취득 시 납부한 토지 관련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토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산금액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취득세는 포함,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근데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금융비용 자본화. 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책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뭐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좀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건물을 짓다 보면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빌린단 말이에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어야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짓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차입을 해요. 그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갈 건데 그 이자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금융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나가는 이자 비용을 건설자금 이자다라고 하거든요. 자, 건설자금 이자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자 비용 있잖아요. 건설자금 이자는 원칙은 단기 비용이 원칙이에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자본화 할 수 있습니다. 자본화 할 수 있다. 자, 건설자금이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자 비용을 건설자금이자라고 하는데 이 건설자금이자는 원칙적으로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는다. 착공. 그 다음에 완공이 돼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자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차변에 이자 비용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나갔다라고 할게요.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많이 빌려오기 때문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이렇게 나갔어요. 자, 이 이자 비용은 뭘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냐면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이자 비용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안 빌리면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이자 비용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는 건물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자 비용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금융비용을 자본화했다, 그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본화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다의 줄임말이다라고 했죠. 차변에 있는 이자 비용 100원을 대변에 떨어요. 금융비용 자본화 분경이 이렇게 돼요. 이자 비용 100원을 떨고 이거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자산은 뭐예요?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거니까 건물가액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근데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물로 잡아야 되겠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겠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겠죠.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인데 원래 원칙은 이자 비용인데 예외적으로 이 이자 비용을 이렇게 자산의 취득원가,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금융비용 자본화했다, 자본하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다시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 자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죠. 포함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자 비용은 원칙은 단기 비용인데 예외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도 있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80페이지 보세요. 그 80페이지 상단에 그 취득부대비용, 80페이지 상단에 대표적인 취득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아 해서 동그라미 4번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있죠. 그래서 차입원가, 금융비용을 자본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는 이렇게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그 말이고, 다시 96페이지 가볼게요. 96페이지 동그라미 3번까지 했고, 자, 동그라미 4번에 무상으로 증여받은 건물은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아니죠. 차변의 건물, 대변의 자산 수중이 그 다음에 금액은 시가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죠.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되겠고, 자, 5번에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일괄 구입 대가는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며 건물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거죠. 자,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거니까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값도 무슨 가액에 포함이 돼야 돼요? 토지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고, 건물 철거 비용도 땅값이겠죠. 건물 철거비도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땅값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6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건 지껏 부순 거잖아요. 그럼 지 건물의 장부가액은 빵을 받고 판 걸로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돼야 되겠습니다. 7번,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예, 그쵸. 예,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금액은 준자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 1호 문제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이거 풀 거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실전 연습 문제 부분의 분계들 있죠? 454페이지부터 있는 분계들, 유형자산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쪽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